지금 당장 한국 선박만 통과시켜라. 다른 나라 배는 단 한 척도 들여보내지 마. 미국 워싱턴 국무부 지하작전실.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던 제 손에서 뜨거운 커피잔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루 240억 원이 들어가는 미 해군 항모전단 3개, 그리고 일본이 보낸 3,500명의 정예병력. 그 막대한 군사력 앞에서도 꿈쩍 않던 바닷길이 단 한 척의 한국 상선 앞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총도 없고 군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국의 해군이 직접 나서서 길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으로 이 상황을 바꾼 걸까요? 전 세계를 멈춰 세운 그 순간,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로버트 켈러헌입니다. 올해로 35년째 미 국무부에서 중동 특사로 일하며 전 세계의 굵직한 분쟁과 얽히고 설킨 외교전을 제 손으로 직접 주무르던 베테랑 외교관이자 전략가 바로 저입니다. 워싱턴 정치판의 한복판에서 냉전의 서슬퍼런 시대부터 시작해 피비린내 나는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의 참상을 모두 겪어내며 저는 오직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만을 가슴 깊은 곳에 단단하게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배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은 압도적인 힘과 폭력적인 군사력이라는 서늘한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외교라는 우아하고 세련된 이름표를 달고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미소를 지으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제가 짓는 그 여유로운 미소 뒤에는 언제나 전 세계를 단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 해군에 가공할 항모전단과 전략 폭격기들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정의, 신뢰, 평화, 연대 같은 아름다운 단어들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들이 무력감을 감추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나약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제 뼛속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제가 서명한 서류 문서 한 장, 제가 브리핑룸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중동 국경선의 지도가 바뀌고 수많은 국가의 경제적 운명이 널뛰기를 하던 황금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날카로운 칼자루를 쥐고 있었고 그 무자비한 칼날이 향하는 곳에 감히 반기를 들거나 토를 다는 나라는 이 거대한 지구상에 감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 통제 아래에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했던 그날. 새벽 5시 워싱턴 조지타운에 위치한 제 저택 침실의 붉은색 1급 보안 전화기가 신경질적인 파열음을 내며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단잠을 깨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국무부 지하. 상황실장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특사님, 큰일 났습니다.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란 해군 정규군과 혁명수비대가 예고도 없이 해협을 전면 봉쇄해버렸습니다. 그 짧고 다급한 한마디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제 온몸의 피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지도상으로는 폭이 고작 50km에 불과한 그 비좁고 숨막히는 물길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무려 30% 이상이 빠져나가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경제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라크에서 밤낮 없이 퍼올린 그 끈적한 검은 황금이 모두 그 좁은 목구멍을 통해서만 아시아의 공장들과 유럽의 도시들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물길이 적국에 의해 무력으로 막혔다는 것은 곧 전 세계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거대한 공장 굴뚝의 연기가 끊기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세수조차 하지 못한 채 구겨진 정장을 대충 걸쳐 입고 국무부 본청 지하의 작전 통제실을 향해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워싱턴의 새벽 공기는 매섭도록 차가웠지만 운전대를 부여잡은 제 등줄기에서는 이미 끈적끈적한 식은땀이 셔츠를 적시며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병들을 지나 작전 통제실의 두꺼운 강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마자 저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엄청난 압박감과 혼돈의 아수라장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대형 전면 스크린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비추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붉은 경고등을 뿜어내며 깜빡이고 있었고, 수십 명의 최고급 정보 분석관들과 별을 단군 장성들이 전화기를 부여잡고 신경질적으로 고함을 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차가 빠른 런던 증권거래소, 도쿄 니케이 지수, 프랑크푸르트의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투매가 쏟아지며 화면 전체가 핏빛으로 물든 채 폭락을 거듭하고 있었고, 국제유가는 단 10분 단위로 배럴당 1달러씩 미친 듯이 치솟아오르며 세계 경제의 붕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고속 무장보트 수십 척이 벌떼처럼 해협 입구에 새까맣게 진을 치고 으르렁거리는 영상 위로 코드레드,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제 눈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결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이 짓을 해오며 터득한 저만의 방식, 언제나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했던 가장 폭력적인 카드를 지체 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통제실 중앙의 지휘석에 앉자마자 즉시 바레인에 주둔 중인 미 해군 제5함대 사령관에게 직통, 보안 전화를 연결해 항모전단 3개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즉각 급파하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12척, 깊은 바닷속에서 도사리는 핵잠수함 4척, 그리고 하늘을 시커멓게 뒤덮을 180대의 최신의 전투기들. 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병력을 하루 동안 바다 위에 띄워놓는 데에만 미국 국민의 혈세 24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에서 불타오르지만 대제국 미국의 절대적인 위험을 감히 짓밟으려던 건방진 이란. 수뇌부에게 뼈저린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깟 돈 몇 푼이 전혀 문제가 될 리 없었습니다. 군사작전 명령을 하달함과 동시에 저는 곧바로 전 세계에 퍼져있는 45개 동맹국 지도부들에게 긴급 호출 명령을 때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동맹국 정부는 가용한 최고 수준의 해군 병력을 차출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선으로 집결하라. 이 위대한 작전에 협조하지 않고 뒤로 숨는 국가는 오늘부로 우방이 아닌 미국에 잠재적적으로 간주하여 그에 상응하는 끔찍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보안 화상 회의를 통해 전해진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타협 여지나 한치의 자비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압박에 가장 먼저 꼬리를 내리고 응답한 곳은 역시나 우리의 충실한 우방, 일본이었습니다. 저와의 통화가 끊어진 지 채 8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쿄의 일본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의 눈치를 살피며 벌벌 떠는 목소리로 해상자위대 3,500명의 최정예 병력과 최신형 대형 수송함 2척을 중동에 끓어오르는 바다로 즉각 파병하겠다며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어 영국의 특수 해병대 2,200명이 곧바로 무기를 챙겨 짐을 쌌고 호주와 프랑스 역시 부랴부랴 자국의 자존심인 전투함에 닻을 올리며 미군 항모전단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의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위로 미국의 절대적인 명령에 복종한 동맹국들이 보낸 수많은 군함들이 속속 호르무즈를 향해 붉은 궤적을 그리며 맹렬하게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저는 마침내 턱을 거만하게 치켜들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위대한 미국의 진정한 힘이다. 감히 어떤 쓰레기 같은 삼류 국가가 감히 이 무소불위의 거대한 함대 앞에서 반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다가올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비서가 타온 진한 커피를 여유롭게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숨막히는 동맹국들의 결집 속에서 단 한 나라,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만이 유독 제 신경을 긁는 불쾌한 침묵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발발한 지 24시간이 지나고 마지노선으로 정해둔 48시간이 턱 밑까지 다가오도록 서울의 대통령궁과 국방부에서는 병력을 보내겠다는 그 어떤 긍정적인 확답이나 파병 계획서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끓어오르는 맹렬한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고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한국 외교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최고 등급의 보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체 지금 서울의 관료들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의 라이벌인 일본은 벌써 자위대를 가득 태운 군함이 태평양의 파도를 가르고 중동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당장 최신형 구축함과 특수병력을 당장 파병하십시오. 이것은 우방국으로서의 부드러운 협조 요청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서 당연히 치러야 할 핏값을 묻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제 거친 고함. 소리가 수화기를 부술듯이 타고 태평양 건너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한국 측의 대답은 안. 그래도 끓어오르는 제 머릿속에 기름을 들이붓고 저를 완전히 미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특사님, 현재 호르무즈 상황의 엄중함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우리 정부도 충분히 뼈저리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무력 개입과 군함 파병은 중동의 화약고에 불을 붙여 오히려 상황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군함 파병 대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란과의 평화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황당무계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헛웃음을 크게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외교 채널, 대화와 평화적인 해결, 지금 당장 실탄이 장전된 포탄이 빗발치고 치명적인 대함, 미사일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중동의 지옥 같은 화약고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방어할 군함, 한 척조차 보내지 않고 입만 살아서 평화를 논하겠다는 그 뻔뻔하고도 나약해 빠진 태도의 문자 그대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 한국이 지금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 반도체를 팔아먹고 전 세계에 자동차를 수출해서 그만큼 배부르게 먹고 살게 된 게 도대체 누구의 피와 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 6.25 전쟁 때 북한의 탱크에 짓밟히던 당신들 땅에 우리 젊은 미군들의 피를 대신 뿌려주며 나라를 지켜준 것도 우리 미합 중국이고 지금 당장 매일같이 핵무기로 협박하는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당신들의 알량한 목숨을 지켜주는 든든한 해구산도 바로 우리 미국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히 이제 와서 배가 좀 불렀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고 비겁하게 등 뒤로 숨어 배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은 자국민의 목숨을 걸고 군대를 보냈는데 한국은 쏙 빠지겠다? 만약 끝까지 파병을 거부하고 어설픈 평화 타령을 계속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이 뒤에서 이란과 몰래 비열한 경제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간주하고 최악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전화기를 거칠게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작전 통제실을 가득 채운 서늘한 최신식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도 제 얼굴은 화상이라도 입은 듯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고 관자놀이에서는 굵은 핏줄이 펄떡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자마자 즉시 미 재무부의 고위 관료들과 CIA의 중동 담당 최고 정보 책임자들을 제 책상 앞으로 긴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서 한국의 금융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져 삼성, 현대, SK 같은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이란과 단일 달러짜리 부품이라도 몰래 거래하거나 엮인 게 없는지 먼지 한 톨까지 이 잡듯이 뒤지는 거야. 특히 과거 미국의 대일한 금융 제재 조치로 인해 현재 한국의 국책은행에 꽁꽁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판매 대금 70억 달러, 한화로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그 막대한 돈의 흐름도 단 1초 단위로 철저하게 감시해 만약 한국 정부가 파병을 피하기 위해 이란과 몰래 비공식 협상 채널을 열고 그 돈을 빼돌려주려 한다는 정황이 단 하나라도 포착되면 즉각 전 세계 금융망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발동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달러 결제가 막힌 한국의 핵심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도산할 것이고 괘씸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어. 제 무자비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제압당한 정보 분석관들이 창백해진 얼굴로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분노를 산 것이 얼마나 멍청하고 오만방자한 선택이었는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이를 꽉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일본처럼 우리의 발밑에 납작 엎드리지 않은 대가가 곧 참혹한 국가 부도이자 처절한 국제적 고립이라는 것을 저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시켜주려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불안한 시선이
온통 호르무즈 해협에 시커멓게 일렁이는 죽음의 바다로 쏠려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해군의 최신형 항모전단들이 이란 본토를 향해 위협적으로 거대한 포신을 겨누고 있었고, 핏발선 눈으로 서로의 숨통을 노려보는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피말리게 계속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폭락하고 말라가는 세계 경제의 피를 보며 저는 오히려 냉소적인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가장 압도적이고 잔인한 폭력 앞에서 이란은 항복을 외치며 두 손을 들 것이고, 미국의 부름을 끝내 외면하고 건방지게 파병을 거부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철저한 왕따로 전락하여 끔찍한 경제적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100% 확신했습니다. 무력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제가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하며 직접 두 눈으로 지켜본 냉혹한 세상의 유일한 법칙이자 절대 변하지 않는 승리의 진리였으니까요. 저는 작전 통제실 중앙 스크린에 외롭게 떠있는 한국 국적 유조선들의 실시간 GPS 위치를 싸늘하게 노려보면 군함의 호위도 없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버려져 도간에 든 쥐처럼 덜덜 떨고 있을 한국 선원들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속으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의 공기는 마치 수천 미터 심해의 밑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숨막히는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호르무즈 해협의 시커먼 바다. 위로는 오직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수백 개의 위성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에서 최고급 정보 분석관들과 별을 단 장성들은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한 채 화면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 해군 제5함대가 자랑하는 니미츠급 항공모함. 세 척이 뿜어내는 육중한 위압감 앞에서도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협 입구를 겹겹이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지휘석에 깊숙이 기대앉아 이 지루하고도 소모적인 기싸움이 언제쯤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인지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군사력이 코앞에 포진해 있는데 제 아무리 독이 오른 이란이라 한들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최신형 군함들까지 속속 도착하며 해협 주변을 빽빽하게 에워싸고 있었으니 이제 이란이 백기를 들고 자비로운 미국의 처분을 기다리며 무릎을 꿇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중 하나가 갑자기 시뻘건 경고등과 함께 번쩍이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이 전 세계를 향해 송출하기 시작한 긴급 생중계 기자회견 화면이었죠.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투박한 차림의 이란 외무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그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통역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미 제국주의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둥,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는 둥. 뻔에 빠진 선전포고나 늘어놓겠지. 어디 피 말리는 소리 한번 제대로 통역해봐. 제 입가에는 조롱 섞인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단에 선 이란 외무장관이 마이크를 고쳐잡고 천천히 아주 또렷한 페르시아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통제실 한 구석에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아랍어 통역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영어로 실시간 번역하여 스피커로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문장은 제 예상대로 미국의 오만함과 무력 시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통역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단 한 문장은 제 35년 외교관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버릴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작금의 긴장 상태에도 불구하고 오직 단 한 나라. 대한민국, 한국 국적의 선박에 한해서만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안전한 통과를 전면 보장할 것을 공식 선언한다. 통역관의 말이 통제실의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것인지 뇌가 즉각적으로 상황을 처리하지 못해 멍해지고 말았죠.
통제실 안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잔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를 주시하던 병사의 손가락은 허공에 굳어버렸고 제 옆에 서 있던 사성 장군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프링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역관의 멱살을 잡아채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똑바로 다시 번역해. 한국, 코리아라고. 오역한 거 아니야. 통역관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특사님. 분명히 대한민국 선박만을 특정해서 예외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정확히 발언했습니다. 스크린 속에 이란 외무장관은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의미심장하고도 묵직한 말을 한마디 더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윽박지르고 군함으로 위협하며 억지로 열려고 했던 이 바닷길을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별것도 아니라고 코웃음치며 무시했던 그 행동을 한국은 해냈습니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그 별것 아닌 약속 하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뼈를 깎는 어려운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 자막이 스크린 하단에 한 줄씩 붉은색으로 박혀 올라갈 때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쥔 손의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미친 듯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이란이 특정 국가의 이름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며 군사적 봉쇄의 예외를 선언한 것은 제가 중동 외교판에서 구른 35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초강 대국도 아니고 중동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통적인 우방국도 아닌 단 한 척의 군함도 보내지 않은 채 입을 꾹 닫고 있던 아시아의 조그만 반도 국가 한국이라니요.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도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는 미친 현실이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지구촌 전체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뉴욕과 런던의 선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거래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아슬아슬하게 맴돌며 눈치만 보던 다국적 대형 유조선들은 혼비백산하여 앞다투어 항로를 틀고 뱃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해상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해역을 최고 등급의 전쟁 위험구역으로 공식 재분류하며 보험료를 단숨에 수십 배로 폭등시켜버렸습니다. 세계 물류의 심장 박동이 사실상 완전히 끊어지는 데에는 단 하루의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오직 태극기를 단 한국의 선박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이란 정부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국만 콕 집어 통과를 보장한다고 선언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제 머릿속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기괴한 현실 사이에서 맹렬하게 헝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억울함에 피를 토하며 폭발한 곳은 바로 도쿄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제 보안 직통 회선으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일본 외무상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라 거의 오열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켈러헌 특사님, 대체 이게 무슨 개 같은 상황입니까? 우리 일본은 미국의 호출이 떨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해상자위대 3,500명의 정예 병력과 수송함을 이사지로 보냈습니다. 자국민의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동맹의 의무를 가장 충실하게 다했다고요. 그런데 이란 놈들이 우리 일본 배는 털끝 하나 못 지나가게 사격을 가하면서 군함은커녕 소총 한 자루 들고 오지 않은 한국 배만 무사통과를 시킨다니요. 한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체 한국이 뒤에서 이란과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까? 미국은 당장 이 사태를 해명하고 우리 일본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일본 외무상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저는 차마 어떤 대답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으니까요.
일본은 3,500명을 파병했고 이란의 총구에 가로막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0명을 보냈고 이란은 스스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3,500대 0. 이 잔인하고도 기괴한 숫자의 대비가 증명하는 참담한 진실을 저는 도저히 제 입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짙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 불가능해. 국제 외교판에 자비나 호혜 따위가 있을 리 없어. 특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이란 놈들이 아무 데가 없이 한국에게만 길을 열어준다고? 이건 100% 아니 1000% 비열하고 더러운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제 35년의 경험과 신념은 한결같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번뜩이는 눈으로 제 책상 앞에 도열해 있는 CIA 중동 지부장과 재무부 제재 담당 차관보를 미친 듯이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과 이란 사이의 모든 금융 네트워크를 이잡듯이 뒤져 한국은행 금고에 꽁꽁 묶여있는 이란의 원유 결제 대금 9조 원 분명. 한국 정부가 그 막대한 돈을 몰래 이란 측에 송금해주기로 밀약을 맺고 통행권을 돈으로 구걸해서 사들인 게 분명해. 안 그러고서야 저 미친 이란 놈들이 길을 비켜줄 리가 없잖아. 내 말이 틀려? 제 눈동자에는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을 3개 내리치며 침을 튀겼습니다. 만약 9조 원이 움직인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너희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단서 조각 하나라도 짜맞춰서 가짜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한국을 제재 명단에 올려버려. 당장 한국의 핵심 국책은행들과 수출 대기업들을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에 올릴 기소장을 작성해. 삼성의 반도체 수출기를 틀어막고 현대의 달러 결제 계좌를 동결시켜버려. 건방지게 감히 미국을 기만하고 이란과 손을 잡아 한국 경제를 완전히 박살내고 석기 시대로 되돌려 나서라도 우리를 배신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전 세계에 똑똑히 보여줘야 한단 말이다. 제 명령을 받은 정보 요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마른 침을 삼키며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거대한 경제적 단두대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토록 살벌하게 한국을 짓밟을 서류를 검토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작전 통제실 중앙의 전술 레이더를 담당하던 해군 장교가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특사님, 사령관님, 호르무즈 해협 동쪽 진입로 레이더에 미확인 선박 한 척이 포착되었습니다. 상선입니다. 통제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전면의 거대한 위성 레이더 스크린으로 쏠렸습니다. 시뻘건 경고구역으로 설정된 해협의 경계선을 향해 아주 작고 외로운 푸른색 점 하나가 깜빡이며 일직선으로 무모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최대치로 확대하자 거대한 선체를 가진 대형 유조선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꼬리 펄럭이는 깃발,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였습니다. 미치광이들, 지금 군함의 호위도 하나 없이 저 사지로 쌩얼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란 정부가 입국 컷을 면제해주겠다고 선언하긴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는 이란 정규군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광기 어린 무장 세력들과 테러리스트들의 소형 보트들이 득실거리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방패막이가 되어줄 군함 한 척, 미사일 한 발 없이 홀로 저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한국 유조선의 모습을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리석은 놈들. 이란의 새치 혀에 속아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구나. 조금 뒤면 무장 세력의 로켓포를 맞고 끔찍한 불덩어리가 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래, 이것이 감히 미국의 보호를 거부하고 오만을 떤 대가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곧 스크린 위에서 처참하게 찢겨나갈 태극기를 단 유조선의 최후를 잔인한 기대감을 품고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통제실 한쪽 벽면에 걸려있는 대형 디지털 시계의 붉은색 초침이 한 칸씩 넘어가는 소리만이 유독 제 고막을 날카롭게 찌르며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검은 바다,
그 좁고 아슬아슬한 수로를 향해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펄럭이는 거대한 유조선 한 척이 외롭고도 느릿느릿한 속도로 진입하고 있었죠. 제 옆에 서 있던 미 해군 제5함대 작전사령관. 데이비드 제독이 팔짱을 낀 채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특사님, 저 한국배의 선장은 완전히 미친 게 틀림없습니다. 제 아무리 이란 정부가 통과를 허용했다고 입을 털었어도 저 바다는 이란 정규군조차 100% 통제하지 못하는 무법천지입니다. 호위함 한 척 없이 맨몸으로 저 지옥불에 뛰어들다니요. 제 손목을 걸고 맹세하건대 정확히 15분 안에 무장테러 단체들의 표적이 되어 벌집이 되고 말 겁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었죠. 일본은 3,500명이라는 대규모 정예 병력과 최신형 이지스함을 파병하고도 이란의 섯을 퍼런 경고. 사격에 기가 질려 해협 근처에서 맴돌기만 하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자루의 소총도 없는 한국의 평범한 상선이 저 사지를 무사히 건넌다는 것은 제35년. 군사 외교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했으니까요. 위성 레이더가 해협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뿜어내는 푸르스름한 궤적을 따라 한국 유조선을 뜻하는 작은 녹색 점 하나가 아주 위태롭게 깜빡이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정막 속에서 통제실 안의 정보 분석관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모니터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죠. 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란 놈들이 쳐놓은 기뢰라도 밟아야 정상인데. 제가 조바심을 내며 속으로 중얼거리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통제실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경보 사이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면의 대형 전술 스크린이 일제히 시뻘건 피사체들을 잡아내며 번쩍이기 시작했죠. 특사님, 사령관님,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안선. 암초지대에서 미확인 고속보트 다수가 엄청난 속도로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척입니다. 목표는 타깃은 한국 유조선입니다. 레이더를 담당하던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확인한 데이비드 제독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이란 정규군이 아닙니다. 알라의 이름을 빙자해 지나가는 상선들을 납포하고 몸값을 뜯어내는 통제 불능의 해적놈들, 강경파 무장 민병대입니다. 그들은 이란 중앙정부의 외교적 선언이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었죠. 소형 고속보트에 휴대용 로켓포와 중기관총을 매달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대한 상선을 순식간에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중동 바다의 악명 높은 사신들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붉은 점들은 무시무시한 궤적을 그리며 한국 유조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 10km, 8km, 5km. 접근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한국 유조선이 방향을 틀거나 도망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제실 안에 몇몇 장교들이 다급하게 무전기를 집어들며 제독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항모전단에서 즉각 전투기를 띄울까요? 아니면 근처에 대기 중인 일본 자위대 구축함에 요격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한국 선원 30명의 목숨이 날아갑니다. 그 절박한 외침에 데이비드 제독은 오히려 차갑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전 병력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절대 개입하지 마라. 그는 저를 슬쩍 돌아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저들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을 거부하고 스스로 독자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 건방진 오만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피를 흘리며 깨닫게 두는 것이 우리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저 배가 침몰하는 꼴을 편안하게 구경이나 하면 됩니다. 저 역시 그의 잔인한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었죠. 머지않아 로켓포에 맞아 불기둥이 치솟고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배 위에서 한국 선원들이 살려달라고. 미국을 향해 울부짖는 처절한 구조 신호가 통제실 스피커를 가득 채울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제야 한국 정부는 눈물을 쏟으며 우리에게 파병을 애원할 것이고 저는 그들의 항복 문서를 느긋하게 받아낼 작정이었습니다. 거리 3km.
육안으로도 무장 보트들의 살기 어린 모습이 보일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단 1분, 아니 30초 뒤면 로켓포가 불을 뿜고 한국 유조선의 배전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갈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레이더 스크린이 폭발의 섬광으로 하얗게 타오를 그 찰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통제실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믿을 수 없는 보고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사님, 새로운 접촉입니다. 해협 남쪽 수역에서 초대형 군함 두 척이 미친 듯한 속도로 급가속하며 한국 유조선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식별 코드 확인했습니다. 이 이란 정규 해군의 최신형 주력 구축함입니다. 저는 순간 의자에서 몸을 튕기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란 정규군이 본색을 드러낸 거군. 외무장관의 무사통과 발표는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한 기만 전술에 불과했어. 이제 저 건방진 한국배를 완전히 나포해서 끌고 가려는 속셈이 틀림없어. 저는 이란 정규군마저 가세하여 한국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린 그 통쾌한 장면을 기대하며 스크린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위성 레이더 스크린 위에서 벌어진 15초간의 광경은 제가 35년 동안 구축해 온 외교와 군사의 모든 상식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제 영혼마저 깡그리 붕괴시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키며 맹렬하게 달려온 이란 해군의 거대한 구축함. 두 척은 한국 유조선을 공격하기는커녕 갑자기 뱃머리를 180도 확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리를 품고 달려들던 자국의 강경파 무장 보트들과 태극기를 단 한국배 사이를 가로막으며 거대한 강철의 성벽처럼 떡하니 버티고 선 것이었죠. 무슨 짓이야 저것들.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괴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통제실의 감청 스피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바다를 갈라버릴 듯한 이란 구축함의 우렁찬 무전 경고 방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접근을 불허한다. 즉시 뱃머리를 돌려라. 이 배는 위대한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직접 국가의 명예를 걸고 안전을 보장한 대한민국의 선박이다. 한 발이라도 무기를 발사한다면 너희가 누구든 우리 이란 해군이 직접 수장시켜버리겠다. 그 분노에 찬 일갈과 함께 이란 구축함의 거대한 함포들이 한국 유조선이 아닌 자국의 무장 보트들을 향해 일제히 포신을 겨누며 위협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포탄이 수면을 때려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자 먹잇감을 노리던 무장 세력의 보트들은 혼비백산하여 기겁을 하며 썰물 빠지듯 사방으로 도망쳐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미 해군 제5함대 작전 통제실 안은 말 그대로 무덤 속처럼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갔지만 그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릴 지경이었죠. 데이비드 제독은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린 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정보 요원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을 잃고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무장 세력을 모두 쫓아낸 이란의 거대한 구축함. 두 척이 마치 영빈관의 귀빈을 모시는 최정의 근위대처럼 한국 유조선의 좌현과 우연에 나란히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V자, 호위 진영을 갖추고 유유히 해협을 가로지르며 호위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사님. 이란 해군 함장과 한국 유조선 선장 간의 통신이 감청되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기계처럼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며 스피커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잡음이 섞인 무전음 사이로 묵직하고도 정중한 이란 함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선박, 여기는 이란 정규 해군. 무장 세력의 위협은 완벽히 제거되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현재 항로와 시속 15노트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라. 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이란 해군 함대가 당신들의 양옆을 목숨 걸고 호위하겠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그리고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한국 유조선 선장의 대답은
그 끔찍한 사선을 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하고 단단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선박. 이란 해군의 헌신적인 호위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우리는 당신들의 신의를 믿고 있다. 본선 기존 항로를 유지하며 항해를 계속하겠다. 고맙다. 그 짧은 교신 내용이 통제실의 공기를 가르고 지나간 순간 저는 힘없이 지휘석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바다를 덮어버린 우리 미국의 최신형 항모전단도 동맹의 의무를 부르짖으며 달려온 3,500명의 일본 해상자위대 무장 병력도 이 지옥 같은 바다에서는 한낱 허수아비나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협박하고 제재로 목을 조르며 이 바닷길을 억지로 뚫어내려 했지만 철저하게 비웃음만 샀습니다. 그런데 군함 한 척, 총알 한 발 쏘지 않은 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태극기 하나. 펄럭이는 평범한 상선만으로 가장 끔찍한 적국의 군대를 자신들의 완벽한 호위 무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35년 동안 제가 맹신해 온 힘의 논리와 무력의 우위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조롱받는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8조 원을 쏟아부어도 열지 못한 문을 한국은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이토록 우아하고 완벽하게 열어젖힐 수 있었던 걸까요? 이란 함장의 입에서 나온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라는 그 묵직한 한마디가 제 귓가를 맴돌며 제 심장을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지난 50년 동안 이 척박한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무슨 씨앗을 심고 가꾸어 왔단 말입니까? 정확히 4시간 22분. 대한민국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고 아슬아슬한 사지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통제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 위로 해협의 경계선을 무사히 통과한 한국 유조선의 궤적이 선명한 녹색 불빛을 깜빡이며 안전수역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었죠. 그 순간 양옆을 철통같이 호위하던 이란 정규군 구축함. 두 척이 뱃머리를 천천히 돌리며 백고동을 길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적국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무사히 길을 떠나는 귀빈을 향한 깍듯하고도 장엄한 환송의 인사였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충돌이나 사상자도 심지어 작은 흠집 하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으며 바다를 시커멓게 덮어버린 미 해군의 항모전단. 세계와 동맹의 의무를 부르짖으며 달려온 일본 해상자위대 3,500명의 최정예 병력은 그저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무기력하게 이 기적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미 해군 제5함대 작전 통제실 안은 마치 심해 한가운데로 가라앉은 듯 지독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배가 불타오르는 꼴을 구경이나 하자며 잔인한 조소를 날리던 데이비드 제독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기울어져 식어 빠진 갈색 액체가 제복 바지를 흥건하게 적시는데도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휘석에 맥없이 주저앉은 제 온몸에서는 힘이 쫙 빠져나가고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제 35년의 외교관 인생, 오직 압도적인 무력과 폭력적인 제재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맹신해 온 제 견고했던 세계관인 군함. 한 척 없이 태극기 하나만을 펄럭이며 바다를 건넌 저 조그만 아시아 국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 기괴하고도 경이로운 현실을 맨정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작전 통제실 구석의 1급 보안 통신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중동 외교판을 주무르며 은밀하게 구축해두었던 이란 최고 위층과 직접 닿아 있는 비공식 한라인의 다이얼을 미친 듯이 돌리기 시작했죠. 신호음이 3번째 울리기도 전에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켈러헌 특사. 저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대체 한국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더러운 뒷거래를 했길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이란 정규군이 목숨을 걸고 자국 무장 세력한테까지 한포를 겨누면서 한국 배를 호위해 준 거냐고. 도대체 한국이 당신들한테 얼마나 엄청난 돈을 쥐어준 거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이란 고위 관료는 한치 흔들림도 없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제게 대답했습니다. 돈이라니요, 켈러헌 특사. 당신들 미국인들은 세상의 모든 문을 달러와 미사일로만 열 수 있다고 착각하는군요. 우리가 오늘 한국에게 바닷길을 열어준 것은 그 어떤 정치적 계산이나 더러운 거래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란 관료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오직 힘의 논리만을 신봉해온 저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50년 전의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특사님, 1970년대 제1차 오일 쇼크 때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기름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칠 때 유독 가장 끔찍한 위기에 처했던 나라가 바로 경제개발을 막 시작하던 텅 빈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그 나라의 공장과 발전소가 모조리 멈춰 서고 국가가 붕괴하기 직전이었을 때 서방의 선진국들은 모두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이란만이 한국을 향한 원유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빠진 그들을 조건 없이 도왔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층 더 묵직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뒤 중동의 거대한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던 우리 땅에 수많은 외국의 건설사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바그다드와 테헤란의 하늘 위로 끔찍한 폭탄이 비오듯 쏟아지자 미국과 유럽, 일본의 그 잘난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채 공사판을 팽개치고 야반도주하듯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의 건설 노동자들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섭씨 50도가 넘는 지옥 같은 모래바람 속에서도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통 속에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끝끝내 병원을 짓고 항만을 완성해냈습니다. 그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목숨을 건 의리를 우리 이란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 관료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예리하게 찔러왔습니다. 최근 당신들 미국이 주도한 그 잔인한 금융 제재로 인해 한국의 은행에 우리 이란의 원유 결제, 대금 9조 원이 꽁꽁 묶여버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국제 제재라는 완벽한 핑계가 생겼으니 다른 나라들 같았으면 그 막대한 돈을 입을 싹 닫고 꿀꺽 삼키거나 모른 척 도망쳤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당신들 미국의 엄청난 압박과 협박 속에서도 이 돈은 반드시 이란에게 돌려주어야 할 정당한 빚이라며 장부를 투명하게 지켰고 결국 제재 국면이 풀리자마자 단일 달러의 오차도 없이 그 막대한 금액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었습니다.